우린 어떻게 잊을까?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그토록 한 곳만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은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했다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영원히 날 지킬 텐데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주정차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내 곁에 있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 하지 약 9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보이지 않게 약 9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6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6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늘 외로운 나는 가둘 수 없는 슬픔을 목이 내리고 어두운 밤 구석에 봄의 인형처럼 멍하니 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네.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산은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걷게 만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제 나라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저 산은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걷게 만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제 나라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제 나라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이 신호와 속도는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한 것처럼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아서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나의 방황의 끝에서 하지만 넌 서러워하지마 우리만의 축복은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 이렇게 입 맞추고 나면 하지만 넌 서러워하지마 우리만의 축복은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처럼 아니 뭐 사과잎 예. 오히려 사과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정의당 차원에서는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윤석 대변인님. 내용 중에 특히 이제 경제 예산안이 핵심이다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이제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동안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방만 재정 때문에 나라 빚이 1,000조에 달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화 표준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밝히셨고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 라는 부분이 일부에서는 좀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바로 잡으면 예. 그 여력으로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 국가부채가 한 400조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낭비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 예를 들어서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든지 네.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뭔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집행이 있었다. 그 과정을 바로 잡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력으로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약자와의 동행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 네. 그 예산도 보면은 이제 올해 639조로 알고 있는데요. 한 5%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다른 나라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등등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재정에 압박이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총리가 바뀌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당히 줄인 생각보다 많이 안 늘린 예산을 가지고도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1년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시고 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협치를 하면 참 좋은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걱정인데 예. 일단 민생 예산이 10조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뭐 등등 해서
근데 이제 이 기조가 뭐냐면 수포부자에 대한 감세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기업이 한 84만 개 되는데 네. 그 중에서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뭐 월급 줄 거 다 주고 뭐 기업에 필요한 거 다 쓰고 남는 돈, 네. 그거에 3천억 원, 이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0.0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코로나 영향이 크고 OECD 국가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제일 돈 안 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OECD 중에서. 예, 그러니까 OECD 평균 국가 부채가 100.74%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49.68이고요. 미국이 143, 일본이 심각합니다. 일본이 엔저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 241%예요. 국가 부채가 심각한 거죠. 네. 프랑스 147%, 독일 82%, 영국 147%, 이태리 187%, 우리보다 다 높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공공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조금만 경제를 들여다본다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꼼꼼하게 촘촘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부잖아요. 시금치가 10,000원이에요. 우리가 그런 추석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장바구니 물가를 꼼꼼히 챙겼다고 하시니까 주부로서 어머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뭐 장윤성 기자께서 짚어주셨지만 야당은 더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 대변인님 말씀처럼 국회 협조가 필요할 텐데 국회 중에 야당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지금 전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네. 참 그래요. 이게 우리가 준예산이라고 그러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그렇죠. 가는 건데 네. 예산안 통과 앞두고 이렇게 되니까 시정연설도 안 들으시니 그 예산안 통과가 되겠느냐. 그러면 내년 1월 1일 내년 회계연도에는 그럼 뭘 갖고 예산을 집행할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인데 예. 참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현실화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산안이 잘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될 걸로 보여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장윤성 기자께서 취재해오신 뉴스는요. 오디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다.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들으신 대로 사실 국회에서 들을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말씀 들으셨는데 장윤성 기자님, 오늘도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일파만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시정연설도 덮고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민주당 압수수색도 덮고 네. 이 뉴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공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 국정감사장인지 투정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격앙된 상태에서 뭘 걸 거냐, 나는 장관인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공직을 걸겠다, 당신 뭐 걸 거냐, 이렇게 이제 거의 멱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거의 뭐 드자비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김의겸 의원이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 중에 지난 7월에 청담동의 뭐 바에서 뭐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그러니까 김앤장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네, 김앤장, 김앤장 변호사 뭐 30여 명이 모여서 술자리가 있었다. 이걸 기억하느냐라고 묻자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스스로 나는 술도 못 마신다. 그거 알고 있냐. 그리고 그래서 나는 회식 자리 같은 것도 잘 안 간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아까 같은 격앙된 분위기가 된 건데요. 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 걸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 얘기했고요. 또 정진석 위원장도 이 의혹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당신 그 정치 생명 걸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면책 특권에 기대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 있으면 국회 바깥에서 말을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김의겸 의원이 오늘 오후 입장을 냈죠. 네, 입장을 오늘 굉장했습니다. 국회는 도박장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이제 시작되는 글이 오후에 배포가 됐는데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제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는 확인하겠다라고 전제를 하고 물었다. 이제 네. 국감장이라는 것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질문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술자리 목격담이 있었고 해당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라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국정문란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재밌는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자꾸 뭘 걸라고 하는데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나는 없다. 다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걸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예. 시시껄렁한 협박에 무릎 꿇는 정도라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오자 5분도 안 돼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입장을 냈죠. 네, 이번에는 한동훈입니다. 네. 시작되는 문자 메시지가 기자들한테 돌아갔는데요. 예.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기자는 한동훈 장관 입장이 나온다는데 김의겸 의원은 입장 없습니까? 라고 크로스 체킹을 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응원실이 굉장히 바빴는데요.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이거 매체를 처음 이제 보도한 더 탐사 그리고 이 관계자들하고 본인 스스로 협업하였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술자리 현장에 참석했던 인물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오늘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아주 삽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세 사람이 네. 주고받고 막 공방이 있었던 건데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분 역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윤인석 대변인님 순차죠. 초유의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의겸 의원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단순한 제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쪽하고 협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누가 나한테 제보를 해서 내가 그걸 묻는다. 이 사실관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네. 직을 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김의겸 의원이 먼저 했어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네. 직을 걸고 당당하게 수사를 해라 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걸 개발해 준 거고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인 한동훈 이 두 분에 대해서 스토킹하는 것처럼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집착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국회의원인데도 진짜 뭔가를 파는 뭐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양 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간자인지 우리 저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그게 가장 안타까웠고요. 예. 이건 그야말로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관음증을 자꾸 자극하는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런 식으로 헛발질하는 게 저는 어제 그 영상을 봤어요. 예. 12분 좀 넘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돌리면서 봤는데 한동훈 장관이 조금 약간 급하게 답변하고 좀 감정이 격앙되는 것도 봤고 네. 김의겸 의원이 그 과정에서 대답하는 표정이나 이런 거 봤는데 본인도 제 표현상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다 인정하는 한동훈 장관 상대로 또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가볍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국회의원 쉽게 돼서 그렇다. 쉽게 돼서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지역구를 통해서 선거구민을 직접 만나면서 정치를 하는 분이었다면 선거구민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 가볍게 행동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인석 대변인께서는 김의겸 의원이 큰일 났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소동으로 끝날까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장윤성 기자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보도를 처음 한 그 덕탐사의 강진구 기자랑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강진구 기자는 이 사안은 크로스체크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20일 새벽 1시 청담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 주차가 안 되는 골목길의 어느 바에서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오늘 회견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세창 대행에 대해서 기자와 무려 2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종전의 진술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관련한 추가 취재는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 김의겸 의원실에서도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추가 추적 취재를 해서 네. 그리고 또 김의겸 의원이 전직 탐사원도 기자 출신이죠. 사회 법조기자 오래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겠다고 하니까 취재 내용을 좀 보면서 또 논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안이 아니니까 진위 여부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윤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탄 테크노밸리에 찾아오는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은 얼마나 좋을까? SRT 동탄역과 숲과 호수가 가까운 힐링 인프라는 물론 대기업 배우 수요까지 풍부하게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견본주택 개관중 1833-3008 현대엔지니어링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4번 출구 바로와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예정된 롯데몰과 선영의 숲 등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기획시험 11월 오픈 예정 02-375-5600 현대건설 양주에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이 가까운 1호선 양주역, 계획된 양주 역세권 개발과 양주 테크노밸리,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수요까지 12월 양주역 푸르지오 D 에디션에서 만나보세요. 1599-3040 대우건설 7호선 중화역과 중랑천합 1055세대 브랜드 대단지로 내 주말의 내 꿈에서 랜드마크의 삶으로 변화의 중심을 넘어 내 삶의 자부심이 되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0월 오픈 예정 SK 에코프렌트 롯데건설 동탄 테크노밸리에 찾아오는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은 얼마나 좋을까? SRT 동탄역과 숲과 호수가 가까운 힐링 인프라는 물론 대기업 배우 수요까지 풍부하게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견본주택 개관중 1833-3008 현대엔지니어링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 마님 도령 남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공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 뿐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킬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욕바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이슈는 퀵, 분석은 킥. 여러분은 지금 빠르고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 조창훈의 뉴스아이 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속속들이 파헤쳐 드립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우한 한겨레 신문 기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쉬었을 뿐인데 지난주 박지원 원장님의 존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삭제되더라고요. 네, 김한 기자님은
2주. 네, 지난주에 네. 정치 프로파일링을 하는 걸 보고 네. 아 이것은 바뀌는 곳이다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2주 쉬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근데 감기에 걸리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나아지는 이상한 그렇군요. 네, 지금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지금 뭐 논란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 제기 관련 부분인데요. 사회 프로파일링이니만큼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유튜브 매체죠. 시민언론 더 탐사가 구체적인 취재 내용을 보도하면서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자 입장에서 네. 김한 기자,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탐사팀에 한 4년 정도 최근에 있었었는데요. 예. 이런 종류의 취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도 어렵고 완결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요구를 받는 취재물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도를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기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확실한 보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불확실함들을 뭐 보통 이제 보도를 할 때 네. 테크닉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확실한 보도를 내놓고 상대가 반응을 보고. 사실과 다른 반론을 하면 그부 이제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든지 이런 식이 있는데 네. 과연 이제 더 탐사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취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불확실한 보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뒤타가 안 보여서 예. 뭐 불안정한 것 같고요. 말하자면 일단 공을 빠르게 던졌는데 네. 제구가 잘 안 잡힌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뭐 요즘 뭐 어려운 영어로 뭐 레거시 미디어다, 올드 미디어다 뭐 이런데 쉽게 얘기해서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와 폭발력이 있는 기사라고 한다면 복수의 편집위원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칼질을 당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은 아직은 취재가 덜 된 것 같으니 네. 조금 더 묵혀두고 이제 더 보강한 다음에 기사를 송고할지 말지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어떻게 보면 날것에 네. 그대로 나가지는 좀 잘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답답하다와 시원하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언론인이 이제 정통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에 비추어 보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로운 인터넷 매체 혹은 유튜브 매체에서 좀 혼란스러운 기사를 썼는데 네.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유튜버들이 조금 이런 과장된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확인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파장이 훨씬 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보도하기 전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미행을 했던 시킨 게 이제 김 의원이냐 이렇게 이제 고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스스로 어쨌든 이 매체도 이제 기자임을 스스로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보도의 완결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스스로 이제 체크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뭐 저희가 이제 수석 기자들 교육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루카 원칙에 맞춰라. 그런데 이 기사가 루카 원칙에 맞는가에서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서가 없습니다. 어디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디서를 사실 더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테크닉적으로 어디서를 알지만 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논란이 되면 이제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왜입니다. 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과 이제 여기들이 만났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김현장 변호사인데 뭐 이런 관계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가 던졌을 때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맞는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판단에 좀 위임하는 그래서 이런 정파적인 시각을 갖고 이걸 해석하게 이제 던지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론이 보도를 하면 사실이야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에 지금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언론 신뢰에 문제가 있는 문제적 보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이 사안 워낙 뭐 국회에서도 다뤄지고 논란이 크다 보니까요. 저희 제작진이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언론 더 탐사 유튜브 운영자죠. 강진구 씨하고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술자리에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배경으로 보면 김현장 변호사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법무장관하고 사실은 이제 김현장 변호사들 간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김현장은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상당수 진행을 하고 법무장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무장관이 그 김현장 변호사하고 심야까지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사생활로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사생활로 보기는 어렵겠죠. 보도를 보고 나서 회식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 첼리스트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 전 남자친구와 대화만으로 어떻게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단적으로 그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는 그 유동규라고 하는 분의 일반적인 진술 외에는 지금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지금 검찰에서 지금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집권의 경우는 일단 첼리스트가 그 문제가 되는 그 술자리가 파악이 난 바로 직후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40여 분간 정도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도 역시 그 같은 취지의 통화를 나눈 객관적 녹취 파일이 일단 존재하지요. 그리고 그 녹취 파일에 보면 그 술자리를 거의 주선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세창 자유청년맹 전 총재죠. 이분이 이제 저하고 두 차례 통화해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크로스 체크가 된 거죠. 물론 장소 부분들도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제 제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채워 나가면 되는데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취재했던 의혹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이세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통화하신 내용이랑 입장을 바꿔서 근거 없는 얘기를 수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세창 총장이 저한테는 대통령과 법무장관하고 함께 술자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감 이후에는 저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고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본인이 뒤집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세창 총재가 저하고 처음 통화를 했을 때는 대통령과 법무장관하고의 술자리 자체가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국감 때 결국은 한동훈 법무장관 상대로 이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그래서야 아마 인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의 얘기를 더 우리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지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더 탐사의 취재를 스토킹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국감장에도 뭐 직을 걸겠다. 오늘 아침에도 김의겸 의원에게 거짓말을 할 면허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스토킹 방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스토킹 행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잘 보시겠지만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 자체가 왜 우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퇴근 후에 그 차량을 추적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송이거든요. 우리는 아마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퇴근 후 좀 차량을 저희가 이제 추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 일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방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세요. SNS에 책 추천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또 새로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번 책에는 빨치산이 소재로 담겨 있다는데요. 아버지의 해방 일지를 쓰신 정지아 작가님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지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도 물론 보셨을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작가님의 신작 아버지 해방일지 추천글을 올리셨습니다. 또 네. 유시민 작가께서도 올해의 책으로 소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홍보 효과 실감하십니까? 네, 그럼요. 네. 얼떨떨합니다. 예. 사실 뭐 다른 출판사나 작가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그 아버지 해방일지 같은 추천이 올라오면 우리 책은 덜 팔리겠구나 이런 아쉬움도 느끼실 것 같은데 조금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보다 좋은 글을 쓰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독자와 만날 기회를 얻는 작가는 흔치 않은데, 네. 뭐 그냥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써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아버지 해방일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빨치산을 소재로 쓰셨다고 들었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소재일 것 같은데 우선 네. 책 내용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뭐 이렇게 언론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추천하신 후로 네. 뭐 빨치산 이야기 뭐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 책은 빨치산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네. 그 자식들은 부모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가신 뒤에야 부모님을 조금씩 이해하고 평생 그리워하는데 이번 그 제 책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빨치산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주변 사람들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사랑하고 지지고 볶고 살았던 이야기고요. 그 평생 아버지와 반목했던 딸이 3일간의 장례식을 통해서 뭐 아버지라는 빨치산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을 이해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빨치산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한 소설이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작가께서 추천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아버지와 딸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혹은 오해했던 딸 아리라는 인물이죠. 네. 그 아리의 어린 시절과 작가님의 실제 어린 시절 비슷한 면이 많다면서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감옥에 계셨는데요. 네. 뭐 당연히 찢어지기 가난했죠.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의 경험이나 심정은 그 주인공과 비슷할 거고요. 네. 그때는 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컸고 또 연좌제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나에게 죄를 묻는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리와 달리 대학 시절부터 부모님을 다 이해했고요. 뭐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짐을 지고 살잖아요. 예. 근데 뭐 부르주아의 자식들이라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아리는 되게 다르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소설 속 인물이 좀 아버지를 삐딱하게 보게 만든 거는 빨치산이라는 걸 여전히 아직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감정이입을 했으면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본인의 잘못이 아닌 연좌제 그리고 세상의 편견, 힘들고 어려운 생활 그런데 그러한 원망을 대학 시절에 극복하셨다면 혹시라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는 현대사라는 걸 전혀 배우지 않았고 그냥 사회주의자, 빨갱이 그러면 빨간 괴물인 줄 알았잖아요. 그랬죠. 뭐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컸었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 살인자, 뭐 강도와 다를 바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움과 원망이 있었고요. 네, 대학에 들어가서 현대사를 공부하면서부터는 이게 그냥 좌우 대립의 시기였고 그때는 사실은 사회주의가 금기시된 게 아니었잖아요. 해방 전국에서는. 그렇죠. 아버지는 그 중에서 한 노선을 선택했고
그 죄를 어쨌건 이제 세상은 자본주의가 되었으니까 네. 그 세상에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요. 네. 뭐 그리고 갈등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사회주의자를 억압하는 세상에 대해서도